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남자가 우연히 감춰진 진실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밝혀낸 것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연구 결과였고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학계는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될 테니까요.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제 이름은 윌리엄 하퍼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며 평생 미국과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가르쳐온 사람이었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서구의 교육이 전 세계를 이끌어왔고 한국 같은 나라가 성공한 이유도 결국 우리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미국식 교육 덕분입니다. 저는 매일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저를 존경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연구했고 책을 썼고 강의를 했습니다. 하버드는 제 연구를 인정했고 연구비도 충분히 지원받고 있었죠. 저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문서들이 쌓인 창고. 직원이 먼지가 쌓인 상자 몇 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된 자료들입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별 기대 없이 상자를 열고 문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따분한 행정 보고서들. 그러다 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 군정교육부 보고서 1947.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를 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문자로 판명됨.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글. 한국어를 적는 문자. 그런데 이 문서는 한글이 영어보다 배우기 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읽었습니다. 1947년. 미 군정이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미군은 한국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문자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그룹 한글, 두 번째 그룹 영어, 세 번째 그룹 일본어. 그리고 실험 결과. 한글을 배운 그룹은 단 2주 만에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어와 일본어를 배운 그룹은 여전히 기본 문장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한글 그룹은 1,500개 이상의 단어를 익힌 반면 영어 그룹은 600개, 일본어 그룹은 450개 단어만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평생 영어가 가장 논리적이고 학습하기 좋은 언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제가 가르쳐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문장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음. 연구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보관할 것.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고. 평생 저는 미국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그 신념을 연구했고 강의했고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는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도 감췄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편했습니다.
제 연구는 인정받고 있었고 교수직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좇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부엌 테이블에 복사해온 보고서를 펼쳐놓고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의 이승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당장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복사해온 보고서를 손에 들고 이승민 교수의 연구실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교수는 이미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으셨군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던 겁니까? 이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연구가 어딘가에 존재했을 거라는 의심은 있었습니다. 한국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실제 증거가 없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왜 이 연구가 숨겨졌던 겁니까? 이 교수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답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서구 국가들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는 2시간 동안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역사학자로 살아왔지만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도 깊이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문자입니다. 영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자연스럽게 변해왔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는 종이에 기억을 그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래서 기억 소리가 나죠. 다음으로 미음을 써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입술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음 소리가 나는 거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발음을 가르쳐주는 스스로 읽는 문자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강대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나라의 뛰어난 점을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연구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영어보다 배우기 쉬운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30명의 대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한글을 배움. 두 번째 그룹,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움. 세 번째 그룹, 일본어를 배움. 이 연구를 준비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대학에는 비교 언어학 연구라고 보고했습니다. 서구 문자가 학습에 불리한지 실험한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벌써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어와 일본어를 배운 그룹은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철자와 발음 불일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인식 실험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배운 단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한글 97%의 정확도, 영어 82%의 정확도, 즉
한글은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훨씬 정확하고 체계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될수록 학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 교수들이 저를 보고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하퍼 교수 한국 문자에 미쳤다던데 이제 와서 한글이 영어보다 낫다고 주장하려는 건가? 그리고 결국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근 연구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하퍼 교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 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우리 학과가 미국 정부 연구기금에서 받은 지원 내역이었습니다. 우리 학과의 연구비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하면 연구비가 끊긴다.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 교수직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연구, 명예. 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지켜야 할까? 그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발표 초청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남아 하버드에서 연구비를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이 연구를 공개하고 도전을 할 것인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답장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는 300명의 시선. 교수들, 학생들, 언론 기자들. 심지어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서구식 교육이 한국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렸습니다. 천천히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1947년 미군이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 보고서. 저는 실험 내용과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진행한 연구를 덧붙였죠.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실험 결과.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과학적인 문자 체계. 저는 직접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된 문자입니다. 화면에는 기역과 미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떠 만들었죠. 그래서 기역 소리가 납니다. 이 글자는 입술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래서 미음이 되죠. 영어 알파벳에는 이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철자와 발음을 외워야 하죠. 그리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구 결과가 숨겨졌을까요? 왜 서구학자들은 심지어 저조차도 한글의 놀라운 점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 질문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 시간.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교수는 제 연구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험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영국의 언어학자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더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닐까요? 한 역사학자는 한 개의 보고서로 너무 큰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실험 결과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교수였습니다. 하퍼 교수님, 이 연구가 교수님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강당이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강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거대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잘못된 신념을 가르쳐 왔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틀린 지식을 전파해 왔다는 것에 대한 사과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새로운 메시지. 그중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퍼 교수의 연구는 대학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현재 연구 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사실상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꼭 나쁜 소식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동시에 학술지 3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연구를 논문으로 게재하고 싶다고. 뉴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총장은 즉시 미국으로 돌아와 해명하라고 요구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따르고 있다. 저는 하버드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른 학자들의 검토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상이란 명예도, 연구비도,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보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놓쳐온 다른 위대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서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강대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묻히고 사라져버린 천재적인 아이디어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버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징계위원회. 저는 이미 어떤 분위기일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 7명의 교수와 행정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싸늘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퍼 교수님, 연구 자체는 학문적으로 충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역사학계의 해석과는 너무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실은 종종 기존의 믿음과 다릅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6개월 정직. 그동안 강의를 할 수 없었고 연구도 중단해야 했어요. 제 수업은 다른 교수들에게 넘어갔고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지도 교수를 찾아야 했죠.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오히려 더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연구 조교 장회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시면 안 돼요. 이 연구를 묵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웨이, 중요한 건 이 연구를 어디에 발표하느냐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저는 그녀에게 두툼한 원고 뭉치를 건넸어요. 제가 새롭게 쓰기 시작한 책 원고였죠. 이제 진짜 할 일을 시작해야지.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대학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연구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오직 진실을 기록하는 일만 하면 되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글을 썼어요.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넘어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교육이 진정으로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명문 대학이 아니라 서울, 싱가포르, 타이베이, 라고스, 상파울루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학계에서 외면한 연구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들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6개월 정직 처분은 자연스럽게 1년 후 자진 사직으로 이어졌어요. 하버드는 조용히 저를 떠나보내길 원했고 저도 이제 그곳에 남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비오는 아침, 마치 처음 연구를 발견했던 그날처럼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보낸 곳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하퍼 교수님의 원고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은 진실을 쓰다. 문화적 편견이 학문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편집자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연구입니다. 저는 학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학생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교수로서가 아니라 초청 강연자로.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연구를 비판했던 교수들, 저를 지지했던 연구자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까지. 저는 강연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학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새로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한글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에서 진실을 찾는 자로, 지식을 지키는 사람에서 지식을 잇는 사람으로 변화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 강당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학교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이곳은 단지 더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모른다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저는 이미 알고 있다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리를 향한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